어머님, 죄송한데요. 요즘 노인 냄새가 좀 심하신 것 같아서요. 당분간은 식당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제 며느리가 제게 한 말입니다. 30년간 제가 매일 6시간씩 육수를 끓이던 그 주방에서 제 며느리가 저를 쫓아낸 겁니다. 그것도 노인 냄새라는 이유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순입니다. 올해 65이에요. 지금 저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식당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아들을 벌주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단지 제가 30년간 지켜온 것이 구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레시피를 바꾸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 5시 15분이었어요. 저는 거실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30년 된 낡은 공책이 하나 있었고요. 그 공책에는 제가 평생 만들어온 칼국수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육수 끓이는 시간, 재료 비율, 면 반죽하는 온도,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었어요. 저는 그 레시피를 한자 한자 새 노트에 옮겨 적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원본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식당에 있는 레시피 노트는 제 손으로 조금씩 망가뜨릴 겁니다. 여보,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노트를 확 덮었죠. 또 그러고 있어? 대체 왜 그래? 일주일째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어. 정리? 새벽 5시에? 정순아, 당신 요즘 눈가 계속 붓고 나한테 숨기지 말고 얘기해봐. 준혁이 때문이지? 남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42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제가 뭔가 감추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하지만 아직은 얘기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남편은 한숨을 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께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저는 27살 때부터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정순이네 손칼국수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엔 테이블 4개짜리 작은 가게였어요. 남편이 홀 서빙하고 저는 주방에서 하루 종일 육수를 끓였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그 식당 주방 한 구석에서 자랐어요. 학교 끝나면 식당으로 와서 숙제하고 저녁은 제가 만든 칼국수 먹고요. 엄마, 나 이 칼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준혁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30년간 버티게 한 힘이었어요. 그 아들이 38이 됐습니다. 결혼도 하고 며느리도 들어왔죠. 2년 전부터 준혁이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식당 이어받을게. 엄마 이제 쉬어도 돼. 내가 잘할 수 있어. 저는 기뻤습니다. 제 아들이 제 가업을 이어받겠다니 그보다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3개월 전 저는 결정했습니다. 상호 그대로, 단골 그대로, 레시피 그대로. 30년간 지켜온 정순이네 손칼국수를 통째로 아들에게 넘긴 거죠.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식당을 넘기고 딱 2주가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며느리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주방은 저희가 할게요. 어머님은 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주방이 제 자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홀로 밀려났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홀을. 감사해요, 어머님.
요즘은 주방도 좀 현대화해야 해서요. 현대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알게 됐죠. 며느리가 제 레시피를 바꾸고 있었어요. 제 허락도 없이요. 30년간 6시간 끓이던 육수를 3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며느리 어머님,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진한 맛 안 좋아해요. 가볍게 먹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 육수가 우리 식당 맛의 핵심인데 어머님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구식? 제 평생이 구식이 돼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화장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이 구식 두 글자로 정리되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개월 후 더 심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새벽 6시가 됐어요. 슬슬 식당 준비를 하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진짜 레시피가 적힌 노트를 이불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가엔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정순아, 이제 시작이야. 구식이라고? 좋아. 그럼 구식 없이 한번 해봐라. 저는 혼잣말을 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건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식당을 아들에게 넘긴 첫 주는 행복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주방에서 열심히 육수를 끓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흐뭇했어요. 내 아들이 이제 사장이구나. 내가 30년 지킨 이 맛을 아들이 이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도 처음엔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밝고 똑똑하고 경영학 전공이라면서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요즘은 SNS 마케팅이 중요하대요.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어 볼게요. 오, 그래. 그런 건 나도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해봐. 네. 저 이런 거 자신 있어요. 곧 손님 엄청 늘어날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매출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아, 며느리 덕분에 식당이 더 잘 되는구나.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변화는 2주 후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아침 식당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뭔가를 옮기고 있더라고요. 지은아, 뭐하니? 아, 어머님. 주방 구조를 좀 바꾸려고요. 동선이 비효율적인 것 같아. 비효율적? 내가 30년간 이렇게 어머님,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 주방은 효율성이 중요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레스토랑 경영 강의 많이 들었거든요. 유튜브 강의요? 저는 30년을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웠는데 유튜브 몇 개 본 사람이 제 주방을 바꾼다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열심히 하려는 건데 제가 잔소리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봐.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은 이제 주방 말고 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요즘 손님 많아져서 서빙 손이 부족하거든요. 홀이요? 저는 30년간 주방직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육수 끓이고 면 반죽하고 칼국수 삶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홀로 나가라고요? 그래,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손님이 많아지면 서빙이 중요하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은 며느리와 아들이 지켰고 저는 손님들께 칼국수를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거든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네, 덕분에요.
오늘 칼국수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이 끓인 거죠. 이 맛이 그리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끓인 게 아니거든요. 며느리가 끓인 거였어요.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저는 얼버무리고 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점심시간이었어요. 손님이 정말 많았습니다. 테이블 10개가 전부 찼고 밖에도 대기 손님이 있었죠. 저는 정신없이 칼국수를 나르고 그릇을 치우고 땀을 뻘뻘 흘리며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봐. 이 리뷰. 뭐? 어디? SNS 리뷰인데 맛이 예전 같지 않다래. 이거 어머님 때문 아닐까? 저는 홀에서 그릇을 들고 있었지만 주방 문틈으로 그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엄마가 뭘 어떻게 했는데? 어머님이 자꾸 주방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잖아. 우리가 효율적으로 바꾼 거 계속 간섭하시고. 간섭이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간섭한 적 없었습니다. 오히려 참고 또 참았는데 그럼 어떻게? 엄마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해야지. 우리가 이제 사장이잖아. 확실히 선을 그어야 돼. 선을 긋는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덜덜 떨렸어요. 그날 저녁 마감 후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 응, 그래. 엄마, 이제 식당 운영은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주방 일에는 좀 신경 안 써줬으면 좋겠어. 나 언제 신경 썼니? 나 그냥 홀만 봤잖아. 아니, 가끔 주방 와서 육수 맛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건 30년 습관이라서 그런 거야. 미안하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리고 엄마 이제 매일 안 나와도 돼. 우리 둘이서 충분히 할 수 있어. 뭐, 일주일에 3일 정도만 나오세요. 엄마도 쉬어야지. 쉬라고요? 30년간 하루도 안 쉬고 지킨 식당인데 이제 일주일에 3일만 나오라고요? 준혁아, 엄마는 엄마, 이해해줘.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해보고 싶거든. 어머님, 저희 열심히 할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정순아, 괜찮아? 저녁 먹어야지. 배 안 고파. 먼저 먹어. 무슨 일 있었어? 준혁이한테 뭐라고 들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남편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저는 베개를 꽉 껴안았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 그 후로 저는 정말 일주일에 3일만 나갔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3일만 나가도 변화는 계속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메뉴판을 새로 만들었어요. 가격을 1,000원씩 올렸습니다. 어머님, 원가 상승했잖아요. 가격 올려야죠. 며느리가 인테리어를 바꿨어요. 제가 30년간 걸어뒀던 단골 손님들 사진을 전부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거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은 미니멀해야 한다고요. 구식? 또 그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결정타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제 육수 레시피를 바꾼 거예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지 않는 날이었어요. 일주일에 3일만 나오라고 했으니까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30년 단골이신 김 사장님이었어요. 정순 씨, 오늘 식당 안 나오셨어요? 네, 요즘은 아들이 주로 하고 있어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게 말이죠. 제가 오늘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육수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레시피 바꾸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레시피는 그대로인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당장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점심시간은 이미 끝나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육수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육수 색깔이 달랐어요. 30년간 제가 끓이던 그 진한 황금빛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연했고 맑았어요. 저는 국자로 떠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30년간 지켜온 그 깊은 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어머님, 오늘 안 오시는 날 아니에요? 육수를 어떻게 한 거니? 아, 그거요? 제가 레시피 좀 개선했어요. 개선? 이게 개선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육수 끓이는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재료도 몇 가지 빼고요. 재료를 뺐다고? 무슨 재료? 어머님이 쓰시던 사골이랑 한약재들이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조미료를 좀 넣었어요. 요즘 시대에 맞게요. 조미료라고요? 저는 30년간 단 한 번도 조미료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사골을 8시간 삶고 한약재를 우려내고 멸치와 다시마로 깊은 맛을 내는 게 제 방식이었어요. 그게 정순인의 송칼국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지은아, 이건 안 돼. 다시 원래대로.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 네. 6시간씩 육수 끓이면 가스비만 얼마예요? 그리고 사골 한약재 다 쓰면 원가가 너무 높아져요. 요즘 장사는 원가 관리가 생명이거든요. 하지만 맛이 어머님, 손님들 몰라요. 제가 SNS에 올리니까 젊은 사람들 엄청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맛으로 충분해요.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말이 맞아. 요즘 장사는 달라. 효율이 중요해. 준혁아, 내가 어릴 때 이 육수 끓이면서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엄마, 엄마가 말했잖아. 이 육수에는 정성이 들어간다고. 시간을 아끼면 맛도 사라진다고. 엄마. 그때랑 지금은 달라. 시대가 변했어. 시대가 변했다고요. 제 평생이 시대가 변했다는 말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단골 손님들이 맛없다고 하면 어떡하니? 단골 손님들요. 솔직히 그분들 별로 안 중요해요. 뭐, 어머님, 단골 손님들 대부분 60대, 70대시잖아요. 그분들 1인당 매출이 얼마예요? 칼국수 한 그릇에 8,000원. 근데 요즘 젊은 손님들은 사이드 메뉴까지 시켜요. 1인당 매출이 15,000원이에요. 장사는 현실적으로 봐야 해요. 단골 몇 명 잃어도 새 손님 더 많이 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저를 지켜준 단골 손님들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김 사장님은 제가 장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일 오셨던 분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아들 대학 갈 때는 축의금도 주셨던 분인데, 지은아,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단골 손님들이 없었으면 이 식당도.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제 우리가 사장이잖아요. 우리가 결정할게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저는 주방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걸어서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내 육수가 사라졌어. 30년 지킨 그 맛이 다 없어졌어. 뭐, 준혁이가 그걸 바꿨다고? 며느리가 바꿨어. 조미료 넣고 시간 줄이고 내 평생이 뭐였나 싶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서 다시 원래대로 하라고 해야지.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아들이 내 편을 안 들어. 며느리 편만 들어. 내가 뭐라고 하면 시대가 변했다고만 하더라. 그 자식이 여보, 제발. 참자. 우리가 참으면 돼. 정순아, 그게 참는 게 아니야. 당신 평생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라고.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아들이니까 참아야지. 남편은 주먹을 쥐고 벽을 쳤습니다. 아들이라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야. 이건 아니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결정한 것 같아. 식당을 넘기지 말 걸 그랬나 봐.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2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식당에 가는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응, 그래. 어머님, 그동안 월급 200만 원 드렸잖아요. 응, 근데 요즘 식당 매출이 좀 떨어져서요. 원가도 올랐고. 그래서 어머님 월급을 좀 조정하려고요. 조정? 네. 일주일에 3일만 나오시니까 100만 원으로 줄이려고요. 100만 원이라고요? 저는 30년간 이 식당을 지켰는데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고요? 지은아, 그건 너무. 어머님, 사실 일주일에 3일이면 파트타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100만 원도 많이 드리는 거예요. 파트타임이라고요? 제 식당인데 제가 30년 지킨 식당인데 이제 파트타임 직원 취급을 받는 겁니까? 준혁아,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 엄마. 근데 요즘 장사가 힘들어서. 장사가 힘들면 엄마 월급부터 깎니? 그게 효도냐? 엄마, 효도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업이잖아. 사업이라고요. 제 30년 인생이 이제 사업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알았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지. 집에 돌아와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남편 앞에서 대놓고 울었어요. 정순아, 그만 울어. 내가 당장 가서.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그럼 어떡하라고. 잠깐만 기다려줘.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저는 이불장에서 오래된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 노트를 펼쳤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레시피를 옮겨 적으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너희가 내 레시피 버렸으니 나도 이제 가져갈 거야. 월급이 100만 원으로 깎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3일 식당에 나갔어요. 홀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바쁘셔서 못 오시는가 보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30년 단골이신 김 사장님이 오셨어요. 칼국수를 한 숟가락 드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부르셨죠. 김 사장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혹시 레시피를 바꾸셨냐고요.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며느리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레시피를 개선했다고 어머님 방식은 구식이라서
현대적으로 바꿨다고요. 제 앞에서요. 단골 손님 앞에서요. 김 사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제 얼굴이 새빨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김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김 사장님은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친정어머니 생신 잔치를 식당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준비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죠. 30년간 손님 접대를 해온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며느리는 제게 그날 요리는 자기가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홀에서 서빙만 해달라고요. 서빙만이요? 제 식당에서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시니까 며느리가 직접 대접하고 싶은 거겠거니 했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오셨어요. 테이블 2개를 붙여서 10명 정도 앉으셨죠. 저는 주방 한쪽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칼국수에 전, 김치, 여러 반찬들을 차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며느리는 제게 친정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앞에선 사장님 어머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님이라고요? 제 식당인데, 제가 30년 지킨 식당인데, 이제 저는 사장님 어머님이 된 겁니까? 며느리 친정 어머니 앞에서 며느리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요?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께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저는 빈 그릇을 치우고 물을 따르고 냅킨을 가져다 드렸어요. 마치 식당 직원처럼요. 아니,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직원은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잖아요. 저는 그저 며느리의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음식이 맛있다고, 딸이 대단하다고, 이 식당을 정말 잘 운영하고 있다고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레시피도 다 개선하고 경영도 현대화했다고, 앞으로 더 크게 키울 거라고요. 그 모든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주방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30년간 이 식당을 지켰다는 것도, 제 손으로 레시피를 만들었다는 것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관심이 없었던 거겠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도 창백해서 쓰러질 것 같았나 봅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사장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뭐였을까요? 3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손에 화상 자국이 가득하고, 무릎 관절이 다 닳도록 서서 일했는데, 이제 저는 사장님, 어머님이 된 겁니다. 그리고 2주 후 마지막 모욕이 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식당에 가는 날이었어요. 마감 시간이 다 돼서 손님들이 다 가시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부르더니 앉으라고 했어요. 아들도 같이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꺼냈어요. 며느리는 최근에 친구들이 식당에 자주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한 가지 불편한 점을 얘기했다고요. 무슨 불편한 점이냐고 물으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요즘 노인 냄새가 좀 심하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노인 냄새라고요?
젊은 손님들이 좀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식당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안 오라고요? 제 식당인데, 제가 30년 지킨 식당인데, 이제 오지도 말라고요? 준혁아,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아, 내가 뭐라고 좀 해봐. 이건 너무하잖아. 엄마한테 이런 말을 어떻게 해.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장사가 우선이라서. 장사가 우선이라고요. 엄마보다 장사가 우선이라는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안 올게. 저는 앞치마를 벗어서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서 달려왔어요. 정순아, 무슨 일이야? 왜 얼굴이 그래? 여보, 저는 그제서야 남편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서럽게, 아주 서럽게. 남편이 제 등을 토닥이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준혁이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냐고. 저는 남편한테 다 말했어요. 며느리가 제게 노인 냄새가 난다고 했다는 것, 식당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은 당장 식당에 가서 따지겠다고 했어요. 신발을 신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왜 가지 말라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 나한테 방법이 있어. 남편이 멈췄습니다. 무슨 방법? 저는 남편 눈을 똑바로 봤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다 정리할게. 그날 밤 저는 이불장에서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진짜 레시피가 적힌 노트였어요. 저는 그 노트를 남편한테 보여줬습니다. 여보, 나 이제 시작할 거야. 뭘 시작한다는 거야? 복수? 내 방식대로. 남편은 제 눈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제 레시피를 버렸으니 이제 저도 제 레시피를 가져갈 차례였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며느리가 저한테 식당에 오지 말라고 한 날부터 저는 정말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일이 지났고요. 아들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없었어요. 남편은 매일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식당에 가서 따지고 싶지만 제가 말렸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만 참으라고요. 사실 저는 그 시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0년 레시피를 새 노트에 옮겨 적었어요. 육수 끓이는 정확한 시간, 재료 비율, 불 조절하는 타이밍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전부 다요. 왜냐하면 이 노트는 숨겨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식당에 있는 원래 레시피 노트는 제 손으로 조금씩 바꿀 거였습니다. 3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갑자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주부터 다시 나와달라고 했어요. 주방이 아니라 설거지만 해달라고요. 설거지라고요? 30년 주방장이 이제 설거지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갈게.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어요. 요즘 설거지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고 어머님이 와주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설거지는 무슨 설거지냐고 당장 거절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식당에 들어가야 해. 그래야 내가 할 수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뭘 할 건데요? 저는 대답했죠. 레시피 노트가 식당에 있잖아. 내가 그걸 바꿔야 해. 남편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조심해서 해.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3주 만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며느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며느리는 제게 설거지 구역을 안내해 줬어요. 주방 한쪽 구석, 싱크대 앞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됐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며느리와 아들이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고 행주로 물기를 닦고 선반에 정리했습니다. 30년 사장이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건 다 계획의 일부니까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2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밖에 나간다고 했어요.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간다고요. 아들도 함께 나갔습니다. 무거운 거 들어줘야 한다면서요. 식당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계속하는 척하면서 주방을 살폈어요. 레시피 노트가 어디 있는지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조리대 서랍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노트를 꺼내서 펼쳤습니다. 제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는 30년 레시피였어요. 그런데 곳곳에 며느리가 수정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줄을 긋고 시간을 바꾸고 재료를 지웠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가 나왔어요. 좋아. 내가 바꿨으니 이제 내가 바꿀 차례야. 저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바꿨는지, 어떤 부분을 건드렸는지 파악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금씩 바꿀지, 어떻게 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지요. 30분 후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왔어요. 저는 이미 노트를 제자리에 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날 저녁 마감 시간이 다 됐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우연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랑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완전 호구지 뭐야. 월급도 안 주는데 매일 나와서 설거지해. 그것도 노인 냄새 난다고 했는데 다시 온다니까. 진짜 웃겨. 저는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호구라고요? 아, 근데 신기한 게 단골들이 자꾸 맛 없다고 해. 어머님 레시피가 뭐 그리 대단했나 몰라. 아무튼 1년만 더 버티면 우리 완전히 독립할 수 있어. 그럼 어머님 아예 안 오시게 할 거야. 통화가 끝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호구래요. 노인 냄새래요. 1년 버티면 아예 안 오게 한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명확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진짜 나를 버릴 생각이었구나. 저는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여보, 내가 며느리 통화 들었어. 저는 남편한테 며느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호구라고 한 것, 노인 냄새 난다고 비웃은 것,
1년 후엔 아예 안 오게 할 거라는 것. 남편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남편은 당장 식당으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잠깐? 지금 뭔 소리 들었는데 어떻게 참아? 나한테 생각이 있어. 남편이 멈췄습니다. 무슨 생각? 저는 남편 눈을 똑바로 봤어요. 가서 따지는 건 소용없어. 며느리는 안 변해.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떡하라고? 복수할 거야. 내 방식으로. 저는 남편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레시피 노트가 식당에 있다는 것, 제가 그걸 조금씩 바꿀 거라는 것, 아주 천천히 맛을 망가뜨릴 거라는 것.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식당 맛이 없어진다는 거잖아? 응. 아주 천천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며느리가 알아챌 텐데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며느리는 진짜 레시피를 몰라. 자기가 이미 다 바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또 바꿔도 모를 거야.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도울 게 있으면 말해. 고마워, 여보.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기회를 노렸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잠깐 자리를 비울 때마다 레시피 노트를 꺼내서 조금씩 수정했습니다. 첫 번째 주 저는 육수 끓이는 시간을 5분 줄였어요. 며느리가 이미 6시간을 3시간으로 줄였는데 저는 그걸 2시간 55분으로 바꾼 겁니다. 겨우 5분이에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주 면 반죽할 때 물 온도를 살짝 낮췄어요. 노트에 적힌 온도를 2도 낮게 수정했습니다. 역시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세 번째 주 김치 양념 비율을 조금 바꿨습니다. 고춧가루를 10지 줄이고 설탕을 5지 더 넣도록 수정했어요. 이것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변화는 아주 미세했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투덜거리더라고요. 며느리는 SNS 리뷰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평점이 4.5에서 4.2로 떨어졌다고요. 며느리는 이상하다고 했어요. 뭔가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리뷰가 몇 개 있다고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레시피 바꾼 거 아니냐고요. 며느리는 아니라고 했어요. 레시피는 그대로인데 이상하다고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가자. 2달째가 됐습니다. 저는 더 과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육수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 중 하나를 빼버렸습니다. 노트에서 그 재료를 아예 지워버린 거예요. 며느리는 노트를 보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재료는 안 넣었죠. 일주일 후 평점이 4.2에서 3.8로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레시피 노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노트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며느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3달째, 평점은 3.5가 됐어요. 하루 매출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레시피를 바꾼 거 아니냐고요. 저는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나는 설거지만 하는데 뭘 어떻게 바꿔? 며느리는 제 표정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주방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거짓말 하나 못할 것 같나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끝이 보이네. 조금만 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작은 복수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평점은 3.5에서 3.2로 다시 2.9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매출은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시 50만 원으로 줄었어요. 며느리가 자랑하던 SNS 팔로워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리뷰에는 이런 말들이 올라왔어요.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싱거워요. 육수에 깊이가 없어요. 가격만 비싸졌네요. 며느리는 매일 핸드폰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이 딱 3개만 찼어요. 예전엔 웨이팅이 있었는데 이제는 텅텅 비었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레시피도 안 바꿨는데 자꾸 맛없다고 한다고요. 아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아무 문제도 찾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노트는 제가 이미 바꿔놨으니까요.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혹시 어머님이 뭐 건드리신 거 아니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뭘 건드려? 나는 설거지만 하잖아. 주방에도 안 가고. 며느리는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30년 장사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연기할 수 있었죠. 며느리는 결국 고개를 돌리고 다시 노트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4개월째가 됐습니다. 식당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이제 하루 매출이 3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매일 밤 사무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탓했어요. 요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뭔가 빠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들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노트대로 정확히 했다고요. 저는 마감 정리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노트대로 했지. 내가 바꿔놓은 노트대로.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30년 단골이었던 이 사장님이 오셨어요. 이 사장님은 며느리가 레시피를 바꾼 후로 거의 안 오시던 분이었는데 오랜만에 오신 거였습니다. 혹시 맛이 나아졌나 싶어서 오셨대요. 칼국수가 나왔고 이 사장님이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지더니 며느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정순 씨 칼국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냐고, 이건 그 맛이 아니라고, 차라리 다른 식당이라고 간판을 바꾸는 게 낫겠다고요. 며느리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 사장님은 칼국수 값을 내고 한 그릇을 거의 남긴 채로 나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가 주방으로 들어와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달랬지만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광경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니요.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5개월째가 됐어요. 며느리가 드디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뒤에 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요즘 식당이 너무 어렵다고, 맛이 자꾸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혹시 어머님이 원래 레시피를 기억하시냐고 물었어요. 혹시 도와줄 수 있냐고요. 저는 손을 씻고 천천히 며느리를 봤습니다. 원래 레시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이 30년간 쓰시던 그 레시피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머님, 제발요. 진짜 힘들어요. 이러다간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나도 돕고 싶은데 진짜 기억이 가물가물해.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며칠 전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날 때가 있더라.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며느리는 제발 생각 좀 해달라고 천천히라도 괜찮으니 기억나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 진짜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너희가 내 방식은 구식이라고 했잖아. 구식인 걸 왜 다시 쓰려고 해?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감 후에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엄마 레시피 좀 알려줘. 제발.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제가 10달을 뱃속에 품고 고생해서 낳고 30년을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당장 일으켜 세우고 괜찮다고 엄마가 도와줄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미안하다. 진짜 기억이 안 나. 엄마, 제발 생각 좀 해봐줘. 우리 이러다 진짜 망해. 망하면 망하는 거지. 그게 내 선택이었잖아.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제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너희가 선택했잖아. 엄마 방식은 구식이라고, 시대가 변했다고. 그래서 레시피 다 바꾸고 엄마를 주방에서 쫓아낸 거 아니니? 그건 지은이가. 내가 막지 않았잖아. 아니, 내가 동의했잖아. 아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 이제 집에 갈게. 이제 설거지도 안 할 거야. 월급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니? 엄마, 저는 돌아보지 않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는 이제부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저는 남편한테 다 말했어요. 며느리가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한 것, 아들이 무릎 꿇은 것, 그리고 제가 거절한 것.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잘했다고, 이제 우리 인생을 살자고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얘기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죠. 새로 시작하고 싶어. 식당을. 남편 눈이 커졌어요. 식당을 다시 한다고요? 응. 작은 곳으로. 우리 둘이서 할 수 있는 크기로.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돈은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적금이 있다고,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도 있다고요. 남편이 놀랐어요. 언제 모았냐고요? 지난 2년간. 준혁이한테 식당 넘기면서부터 뭔가 불안했거든. 그래서 조금씩 모았어. 남편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남편 정순아,
당신 정말 대단해.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집 근처 상권을 돌아다녔어요. 작은 가게 자리를 찾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을 돌아다닌 끝에 딱 맞는 곳을 찾았어요.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작은 점포였습니다. 15평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저희 부부한테는 충분했어요. 테이블 10개 정도 놓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임대료는 월 80만 원, 보증금은 5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바로 계약했습니다. 집주인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뭘 하실 거냐고요? 칼국수 장사요. 작게 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이 동네에 맛있는 칼국수 집이 없다면서 잘 됐다고 하셨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제 식당을 갖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열쇠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우리 식당 열쇠라고, 진짜 우리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우리 둘이서.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새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필요한 집기를 사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화려하게 꾸밀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벽은 밝은 베이지색으로 칠하고 나무 테이블을 중고로 샀어요. 의자도 중고였지만 남편이 사포로 갈고 페인트를 새로 칠했습니다. 주방은 제일 신경 썼어요. 30년 써온 큰 육수 냄비를 새로 샀고 가스레인지도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칼도 새로 샀어요. 제 손에 딱 맞는 무게의 칼이었죠. 2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나 며느리한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단골 손님 몇 분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사장님, 이 사장님, 박 선생님. 30년간 저희 식당을 지켜주신 분들이었어요. 문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사장님 정순입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김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냐고, 혹시 식당을 다시 하시는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작게 다시 시작하려고요. 원래 그 맛 그대로요. 정순 씨, 정말이야? 어디야? 당장 갈게. 아직 준비 중이에요. 다음 주에 오픈하면 연락드릴게요. 김 사장님이 웃으셨어요. 기다리고 있겠다고, 꼭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오픈 3일 전이었습니다. 상호를 정해야 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로 할 거냐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순이네 손칼국수는 이제 아들이 쓰고 있어요. 제가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죠. 할매 손칼국수. 어때?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매라고요? 응. 화려하지 않아도 돼. 그냥 솔직하게. 할머니가 만드는 칼국수. 그걸로 하고 싶어? 남편이 웃었습니다. 좋다고, 솔직하고 정직해서 좋다고요. 다음 날 간판이 달렸어요. 할매 손 칼국수.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나는 간판이었습니다. 드디어 오픈 전날 밤이 됐어요. 저는 이불장에서 진짜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레시피가 고스란히 담긴 그 노트였어요.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내일 긴장돼? 응. 엄청 떨려. 근데 이상하게
설레. 나도. 우리 이제 진짜 우리만의 가게 하는 거잖아.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나 믿고 따라와줘서.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악몽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커다란 냄비에 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골을 넣고 한약재를 넣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30년 전 그대로, 제 레시피 그대로였어요. 불을 켜고 육수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부글부글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가 그리워했던 게. 육수 끓는 소리, 재료 손질하는 소리, 주방에서만 맡을 수 있는 그 냄새. 이게 제 인생이었어요. 30년간 저를 지탱해 준 것들이었습니다. 6시간 후 육수가 완성됐어요. 국자로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 깊은 맛, 진한 풍미, 30년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이거야. 이 맛이야.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한테도 육수를 떠줬습니다. 남편이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감았어요. 이 맛이지. 내가 40년 전에 먹었던 그 맛.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오전 11시 오픈 시간이 됐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김 사장님이었어요. 김 사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정순 씨, 드디어 돌아왔구만. 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김 사장님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제 손으로 직접 칼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면을 삶고 육수를 부어서 내왔어요. 김 사장님이 한 숟가락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거야. 이 맛이지. 30년 그 맛 그대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점심시간 내내 손님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단골 손님들이 소문을 듣고 오신 거였습니다. 테이블 10개가 전부 찼어요. 남편은 홀에서 서빙하고 저는 주방에서 요리했습니다. 40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우리 둘이서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고 누구한테 쫓겨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우리 식당이었으니까요. 진짜로 우리만의 식당이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됐을 때 남편이 매출을 계산했어요. 하루 매출 65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충분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순아,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했지만 밝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박정순, 넌 해냈어. 이제 시작이야. 오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할매송 칼국수는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자리를 잡아갔어요. 하루 평균 30팀 정도가 오셨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예약이 필요한 정도였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골 손님들만 오셨는데 그분들이 주변에 얘기하셨나 봐요. 새로운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SNS 리뷰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30년 맛 그대로 진짜 할머니가 끓여주신 육수 맛, 예약 필수 하지만 기다릴, 같이 있음 화려한 사진은 없었어요. 그냥 소박한 칼국수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졌나 봐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였어요.
6시간 단 1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대로였죠. 남편은 홀을 맡았어요. 손님들과 인사하고 주문받고 서빙했습니다. 우리는 오후 3시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어요. 그 시간에는 함께 밥을 먹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 8시에 마감했어요. 더 이상 밤 10시까지 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주 말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삶을 사는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2개월째가 됐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낯익은 사람이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사장님이었어요. 저희 식당 30년 단골이셨던 분이죠. 이사장님이 간판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사장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여기 계셨냐고, 얼마나 찾았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들한테 식당을 넘겼다가 다시 새로 시작했다고요. 이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 식당은 요즘 정말 안 좋다고, 손님이 거의 없다고, 곧 문 닫을 것 같다고요.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들이에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그 식당이 망한다는 게 기쁠 리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내 선택이었잖아. 이사장님은 칼국수를 드시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시 이 맛이라고, 정순 씨 손맛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옳았다는 걸 확인했어요. 구식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깊은 맛은 빨리 만들 수 없었던 거죠. 3개월째가 됐습니다. 저희 식당은 이제 안정적이었어요. 하루 평균 매출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부부 둘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저축도 조금씩 하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순이네 손칼국수, 제 아들 식당이 문을 닫았다고요. 김 사장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가봤더니 임대료 밀림으로 폐업이라는 공고문이 붙어 있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제 식당이었는데 30년 지킨 그 자리였는데 이제 사라진 거였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괜찮아.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사실이었어요. 제가 레시피를 바꿔놨으니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슬픔도 미안함도 그리고 이상하게 후련함도 있었습니다. 4개월째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브레이크 타임에 남편이랑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식당 문이 열렸어요. 고개를 들었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 다 초췌해 보였어요.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어요. 식당 문 닫았다고, 빚이 많이 남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여기 왔냐고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진짜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요. 저는 한참을 아들을 봤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제가 10달 품고 30년 키운 아들. 예전에 저였다면 당장 일으켜 세우고 괜찮다고 엄마가 다 도와줄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준혁아, 레시피는 없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레시피는 30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6시간씩 육수 끓이고 손으로 재료 썰고 단골 손님들 얼굴 기억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종이에 적힌 숫자가 아니야. 아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걸 구식이라고 했잖아. 비효율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3시간으로 줄이고 조미료로 대체했잖아. 그게 너희 선택이었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지은아, 나한테 노인 냄새 난다고 했지? 며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식당에 오지 말라고 했지? 나를 알바 취급했지? 며느리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나만의 식당이 있어. 여기서 나는 알바가 아니라 사장이야. 그리고 이 식당은 너희 거 아니야. 내 거야. 아들이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혁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그때 남편이 일어나서 제 옆에 섰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준혁아, 아빠 말 잘 들어. 내 엄마는 평생을 너 때문에 살았어. 이제 내 엄마 인생 좀 살게 내버려둬.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아들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자고 했어요. 두 사람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아들이 한 번 뒤돌아봤어요. 저는 아들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어요. 긴 터널이 끝나고 드디어 빛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주방에서 혼자 육수를 저었어요.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들어온 그 소리였어요. 제 인생의 소리였습니다. 박정순, 넌 잘했어. 내 인생을 되찾았어. 저는 국자로 육수를 떠서 맛을 봤습니다. 깊고 진하고 따뜻한 맛이었어요. 제 평생이 담긴 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맛은 온전히 제 거였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저만의 것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고 식당 앞 가로수에 연두색 잎이 돋아났습니다. 저희 할매 손칼국수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어요. 예약 없이는 먹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주말엔 3일 전에 예약해야 했죠. 하지만 저희는 무리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루 30팀만 받았고 오후 3시엔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고 저녁 8시엔 칼같이 마감했습니다. 매출은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임대료 내고 재료비 내고 저축하고 나면 우리 부부가 편하게 살 만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저희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매일 아침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육수 끓일 때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더 이상 누군가 제공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손으로, 제 맛으로 인정받는 거였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점심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열심히 칼국수를 만들고 남편은 홀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주방 문틈으로 봤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초췌해 보였어요. 특히 아들은 살이 많이 빠져서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서 응대하라고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남편이 다시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예약했냐고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예약은 안 했지만 부모님이랑 얘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영업시간이라서 얘기할 수 없다고 예약하고 오라고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손님들이 가득한 홀 한가운데서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아들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저는 한참을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는 식당이에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고요. 무릎 꿇고 싸울 자리가 아닙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그럼 언제 얘기할 수 있냐고요. 저는 카운터 쪽을 가리켰습니다. 예약하세요. 저희는 예약 손님만 받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예약하겠다고, 언제든 오겠다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예약은 전화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3일 대기예요. 그리고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 오시는 손님은 단골 소개가 있어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아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단골 소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혹시 아시는 단골 손님 계세요? 저희 식당 30년 단골 중에 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단골들이요? 그 단골들은 모두 아들 식당을 떠나서 이제 저희한테 오고 계셨으니까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방법이 없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규칙이에요. 단골 소개 없으면 예약이 안 돼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사장님이었어요. 김 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김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내가 30년 단골이야. 근데 나는 너희 소개 못 해주겠다. 아들이 김 사장님을 봤어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알아. 구식이라고 했지. 노인 냄새 난다고 했지. 그런 사람 소개 못해. 다른 단골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도 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당장 일으켜 세우고 괜찮다고 엄마가 도와줄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홀 직원처럼 아주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예약 없으시면 오늘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다음에 예약하시고 오세요. 아들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사장님이 되어버린 저를요. 아들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며느리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식당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아들이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저는 아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똑바로 봤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식당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김 사장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마감 후에 남편이랑 둘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후회가 될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보, 나 30년 동안 엄마였어. 착한 엄마, 희생하는 엄마, 뭐든 참는 엄마. 남편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나도 나로 살고 싶어. 박정순으로. 그래? 당신은 박정순이야? 멋진 사장님이지?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진짜 레시피가 적힌 그 노트였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담긴 노트였죠. 저는 노트를 펼쳐서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육수 레시피, 면 반죽 비율, 김치 양념 배합. 모든 게 제 손글씨로 빼곡했습니다. 이제 이 레시피는 완전히 제 거였어요.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조심스럽게 넣고 옷장을 닫았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65살 할머니가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박정순, 수고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식당으로 가서 큰 냄비에 물을 붓고 사골을 넣고 한약재를 넣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이 인생은 온전히 제 거였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박정순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식당으로 가서 큰 냄비에 물을 붓고 사골을 넣고 한약재를 넣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이 인생은 온전히 제 거였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박정순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여전히 할매손 칼국수를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손님들 맞이하고 저녁엔 집에 가서 남편이랑 드라마 봅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대단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희생하며 사셨나요? 부모라는 의무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셨나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식이라고 무시당한 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일 수도 있어요. 버려진 줄 알았던 게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누구도 심지어 가족도 그걸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언젠가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할매손 칼국수를 시작하세요. 저처럼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사람의 그날이 누군가의 내일의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